자, 아무튼 지역의 의미와 북한 지역. 자, 최대한 간결하게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문제 보면 알겠지만 뭐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물어보는 것만 물어보니까 개념만 잡아줄게요. 자, 먼저 지역의 의미와 지역 구분. 자, 우리가 지역이라는 말은 뭐 지리 시간에 늘 쓰는 말이죠. 상업지역, 공업지역, 뭐 농업지역, 논농사지역, 밭농사지역, 뭐 기타 등등. 자, 그럼 지역이라는 게 뭐냐면 지리적 특성이 다른 것과 구별되는 지표상의 공간 범위. 자, 우리가 공업지역이라 그런다면 다른 지표 공간에는 공장이나 공업시설이 별로 없지만 그 지역에는 공장이나 공업시설이 많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 지역의 독특한 특성이 나타나니까 그걸 이렇게 따로 구분을 하는 거잖아요. 뭐 그게 지역의 의미예요. 뭐 어려운 말은 없으니까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연환경도 영향을 미치고요. 자, 이제 우리가 그런 말을 뭐 한국지리에서 배우진 않았지만 1학년 통합사회 시간에 건조기후 또는 뭐 열대기후, 이건 자연환경을 가지고 구분을 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슬람 문화권, 여기는 뭐 기독교 문화권, 종교에 따라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인문 환경으로 구성된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역이 나뉘어진다. 그 다음 지역성은 자, 이렇게 다른 지역과 특징이 다른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에서 나타나는 고유한 성격, 특성이에요. 그래서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이 보통 오랫동안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지역성이 만들어지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같은 온대기후야, 같은 계절풍의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중국, 일본은 뭔가 달라도 좀 다르죠. 그러니까 자연환경은 비슷하더라도 인문환경이 다르면 좀 다른 지역성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뭐 그 반대인 경우도 있고요. 넘어갈게요. 자, 그런데 이런 지역성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고 지역 간의 상호작용 등이 많아지면 지역이 변한다. 뭐 종교가 전파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음악이 다른 나라로 전파가 돼서 이제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나라 음악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쨌든 지역은 변한다. 그런데 교통통신이 계속 발달하면서 지역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지역성은 점차 약화된다. 자, 옛날에는 조선하고 미국하고 완전히 달랐죠. 왕래 자체가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미국이나 우리나라라 사실 비슷한 부분이 되게 많죠.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것부터 해가지고 우리도 맥도날드 먹고 걔네들도 맥도날드 먹고 뭐 듣는 노래도 크게 다르지 않고 뭐 입는 것도 뭐 크게 다르지 않죠. 하는 게임들도 뭐 비슷하고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서 지역성은 점점 약화된다. 자, 이건 뭐 하나만한 얘기였고요. 자, 이제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여기 물어봐요. 여기. 자, 위에다가도 이렇게 강조 표시를 해놓긴 했는데 여기가 중요해요.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 아무튼 설명할게요. 자, 지역 구분의 유형. 자, 그러면 이제 지역을 구분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지역을 나누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A랑 B랑 뭔가 다른데 무엇을 기준으로 이걸 구분하느냐. 자, 두 가지를 공부를 할 거고요. 물론 다른 방법들도 있는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 두 가지만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동질 지역. 그냥 그 지역에 가서 봤더니 그냥 눈에 띄는 겉으로 보이는 특성이 같으면 같은 지역, A 지역이라고 하자. 근데 다른 데 갔더니 다른 성격이 나타나요. 그럼 여기는 A가 아니라 다른 B 지역이라고 하자. 그냥 그 지역에서 비슷한 성격, 똑같은 성격이 나타나면 그걸 그냥 하나로 묶자. 그렇게 지역을 구분하는 게 동질 지역이에요. 예를 들면 어디에 갔더니 논이 대부분이야. 논만 있는 건 아니지만 밭도 좀 섞여 있겠지만 논이 대부분이야. 그럼 논농사 지역. 논이 많으니까 어디 갔더니 이번 반대로 밭농사 지역. 어딜 갔더니 사람들이 대부분 전라도 사투리를 써요. 그럼 전라도 방언 지역. 어디 갔더니 경상도 사투리를 써요. 그럼 경상도 방언 지역. 뭐 그런 식으로 그 지역의 성격이 무엇이냐, 성격으로 구분하는 거, 같은 성격이 나타나는 걸 하나로 묶는 걸 동질 지역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기능 지역으로 이제 구분하는 건, 자, 우리가 기능이란 말이 약간 이게 낯설다기보다는 애매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앞에다가 말을 붙여보면 되게 쉬워요. 상업지역, 상업지역, 그 다음에 상업지역이다. 상업기능, 미안, 기능이니까 상업기능 또는 교육기능.
그러니까 기능이라고 하는 게 약간 추상적인 개념인데 이제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면요. 기능이라고 하는 건 그 기능을 생산하거나 제공하거나 하는 핵심지가 있어요. 중심지가 있어요. 자, 쉽게 말하면 상업 기능이라고 한다면 편의점은 상업 기능에 있어서 중심지잖아. 우리가 앞에서 배웠잖아요. 그리고 이런 중심지가 있으면 중심지에서 만들어내는 어떤 기능에 영향을 받는 공간 범위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배후지라 그랬죠. 됐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마 공부를 했으니까 기억이 날 텐데, 자, 그러면 이제 이건 어떻게 구분하는 거냐면요.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A라고 하는 편의점이 이렇게 있어요. A라고 하는 편의점이 이렇게 있으면 얘는 중심지. 그럼 얘가 영향을 미치는 곳, 바꿔 말하면 얘랑 상호작용을 하는 공간 범위가 있을 건데 그냥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A의 배후지, A 편의점의 배후지이자, 그렇죠? 그리고 A가 영향을 미치는 공간 범위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에 있는 사람은 A 편의점을 이용하지만 여기에 있는 사람은 너무 머니까 A 편의점을 이용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여기하고 이 내부하고 여기하고는 이제 기능적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중심지와 배후지로 구분이 되고 영향을 미치는 공간 범위, 상호작용을 하는 공간 범위를 기준으로 공간을 구분한다. 이걸 기능 지역이라고 불러요. 됐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통학권. 초등학교가 있으면 당연히 그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그 학교를 다니는 거잖아요. 멀리 떨어진 학생은 이 학교가 아니라 다른 학교를 가는 거고. 통학권 또는 통근권,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 당연히 회사 가까운 곳에 사람이 살고 싶어 하니까. 그 다음에 도시 세력권, 수도권은 수도인 서울이 영향을 미치는 공간 범위. 수도권은 수도 서울이 영향을 미치는 공간 범위고 수도권이 아닌 곳은 수도 서울의 영향이 적은 곳을 이제 비수도권이 되는 거죠.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기능을 가지고 구분한다. 기능 지역이라고 불러요. 역시 뭐 어려운 거 없으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자, 그런데 이제 점의지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지표 공간에 지역을 이렇게 표시하려다 보니까 A 지역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B 지역이 있고 여기가 이렇게 경계선이에요. 자, 이해하기 쉽게 얘는 그냥 논농사 지역이라 그럴게요. 자, 여기는 밭농사 지역이라 그럴게요. 자, 이렇게 구분하는 건 지금 동질 지역이죠. 동질 지역이야? 자, 그런데 우리가 경계선을 그어야 되니까 이렇게 나누지만 여기에 전부 다 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예를 들면 논이 전체의 51% 이상이면 논농사 지역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반대로 다시 전체의 51% 이상이면 밭농사 지역이라고 하자. 뭐 이렇게 보통 구분을 하잖아. 기준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여기 논과 밭의 이 경계 부분에 오게 되면 여기는 논이 더 많긴 하지만 밭도 꽤 많을 거예요. 여기는 주로 논이겠지만 이해되죠? 여기는 주로 밭이겠지만 논농사 지역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대체로 논도 막 섞여서 나타날 거 아니야. 그러면 경계선은 이렇게 그어지지만 실제로는 어느 정도 공간 범위에서는요, 이렇게 가면 갈수록 논에서 밭으로 점점 바뀌어요. 이렇게 가면 밭에서 논으로 점점 바뀌어요. 그래서 성격이 점점 A에서 B로 점점 이동해 간다. 이런 공간 범위를 점의지대라고 한다. 됐어요? 점의지대. 그래서 동질 지역에서 점의지대가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대체로 나타난다. 두 지역의 경계에서는 두 지역의 성격이 섞여서 나타난다. 두 지역의 성격이 점점 변한다. 그래서 동질 지역에서는 점의지대가 나타난다 라고 정리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 기능 지역에서는 동질 지역이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동질 지역에서는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봐봐. 자, 이게 아까 A 편의점이었고 여기가 A 편의점의 상권이에요. 그러면 어딘가에는 B 편의점이 있을 거고 그러면 B 편의점의 상권도 이렇게 보통 그려지거든요. 자, 무슨 소리냐면, 자, 내가 A 편의점 바로 옆에 살아요. 그럼 어지간히 뭐 어떤 조건이 있더라도 너무 가까우니까 A 편의점 가겠죠. 그런데 B 편의점과 A 편의점 뭐 중간쯤에 살고 있어.
그럼 이 사람은 A를 가도 되고 B를 가도 되는데, 근데 이제 사는 사람에 따라서 1번 친구, 여기 2번 친구. 자, 예를 들면 1번 친구는 나는 왠지 이 브랜드가 마음에 들어서 편의점 여기 갈 수 있어요. 근데 2번 친구는 왠지 여기에서 갔더니 점장이 되게 잘생기거나 예뻐. 그래서 나는 그냥 거리가 조금 멀더라도 여기 B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중간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A와 B 서로 다른 두 지역의 기능이 서로 이렇게 겹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질 지역도 이렇게 점이 지대가 있다 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됐죠? 자,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빨리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공부를 했냐면요,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지역의 공간 범위 같은 것들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달라진다 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대체로 가장 많이 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통과 통신이거든요. 자,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면 동질 지역과 기능 지역 가운데 뭐에 더 변화가 크게 일어날까? 자, 우리가 교통과 통신이 발달한다는 얘기는 상호작용이 발달한다는 더 활발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문구들 중에 보면, 또는 개념들 중에 보면은 동질 지역은 중심지와 배우지 사이에 상호작용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성격이 똑같게 나타나는 지역들을 묶은 거잖아. 그런데 우리가 기능 지역은 배우지가 기능적으로 결합된 중심지와 그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공간 범위잖아요. 쉽게 말하면 내가 어려가지고 이렇게 자주 어린 아이들이 걸어 다닐 때, 그러면 집 가까운 데에 있는 편의점이나 집 가까운 데에 있는 슈퍼밖에 못 가요. 근데 자전거가 생겼어. 그럼 훨씬 더 먼 데까지 갈 수가 있는 거잖아. 그리고 교통이 발달하면 기능 지역에 큰 변화가 생겨요. 쉽게 말하면 우리 수도권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교통이 발달하니까. 더 멀리서도 서울로 출퇴근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교통이 발달하게 되면 기능 지역에 더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되고요. 자,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면 점의지대는 대체로 넓어질까 아니면 좁아질까? 넓어지겠죠. 그래서 교통과 통신이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렇게 파악해 두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이제 같은 공간이에요. 서울, 경기, 인천 같은 공간인데 기준은 여러 가지를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택 유형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건 동질 지역. 같은 공간이라도 기준이 달라지면 당연히 서로 다른 유형으로 나타나는 거지. 자, 그래서 얘는 동질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서울로의 통근 통학률. 서울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상호작용은 줄어든다. 그리고 수도권을 벗어나면 상호작용을 거의 하지 않는다. 그래서 얘는 서울로의 통근 통학률, 서울이 중심지고 그 나머지 지역이 배후 지역이 되는 거죠. 이렇게 지역을 구분하는 건 기능 지역. 그래서 여기 페이지만 읽고 정리하세요. 자, 우리가 앞에 지난 시간에 지역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제 그러면 실제로 우리나라를 이제 지역을 구분하겠다는 건데, 이거 3월 달에 했던 내용이에요. 이걸 모르면 한국지리를 공부할 수가 없어서 이미 했죠. 자, 그래서 지역 구분의 필요성, 이런 이유들 때문에 지역을 구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다양하게 지역 구분을 하는데, 고개라는 말은 산을 넘어가는, 산줄기를 넘어가는 낮은 곳이니까 고개의 다른 말은 그냥 산줄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관령을 기준으로 영동지방과 영서지방을 구분하는데 실제로는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영동지방과 영서지방이 나뉘는 거잖아요. 그거라든지 아니면 커다란 하천 등, 하천이 있으면 당연히 양쪽이 구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안양천을 기준으로 이쪽은 경기도고 이쪽은 서울이에요. 자연스러운 경계선이 되는 거지. 그런 식이죠. 이런 걸로 구분한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역을 구분할 때 가장 크게는 북부지방, 중부지방, 남부지방 이렇게 구분을 해요. 북부지방은 북한이고 중부지방은 경기도, 그러니까 수도권, 강원도, 충청도가 중부지방, 그다음에 남쪽은 남부지방. 그래서 우리가 일기예보를 보면은요, 북부지방이란 말은 나오지 않아요. 나중에 들어보면 알겠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일기예보가 북한 지역은 다루지 않잖아. 그래서 중부지방, 남부지방만 말이 나오는 거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통적인 지역 구분 보면 했던 거죠. 그래서 뭐 호남지방, 영남지방, 영동지방, 영서지방, 관북지방, 관서지방 뭐 다 했던 거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함경도, 평안도, 강원도, 황해도 이런 말들은 조선시대 때 이 지역에 있던 중심 도시들, 대표 도시들에서 한 글자씩 따온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뭐 상주나, 물론 상주 사람들이 들으면 좀 섭섭할 수도 있겠지만 뭐 지금 여러분들 이름 거의 들어본 적 없죠. 이런 것들 말고 유명한 도시들은 지금도 그냥 이름 정도는 알고 있으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행정 기준에 따른 지역 구분은, 자, 우리가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특별시 하나, 광역시 6개,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 하나, 도는 8개가 있고요. 보통 제주도라 그러지만 정확히는 제주특별자치도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지금 선생님이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지만 강원도도 상대적으로 이렇게 발달이 좀 덜 돼 있고 뭐 공장 같은 것도 별로 없고, 근데 여기도 관광 자원이 중요하잖아. 관광이 중요하잖아. 제주도처럼 특별자치도를 만들겠다고 지금 통과가 됐어요. 근데 단 특별자치도라 그래서 똑같은 권한, 자율성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제주도는 조금 더 자율성이 많은 편이고요. 강원도는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조금은 적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강원도도 특별자치도가 될 것이다. 넘어갈게요. 그다음 북한의 자연환경과 자원. 자, 우리 지형 단원과 기후 단원에서 다 했던 내용이니까 빨리 할게요. 자, 북한의 산지를 보면 자, 산맥을 보면 1차 산맥과 2차 산맥으로 구분하죠. 뭐 단어 정도는 기억나죠? 그리고 1차 산맥은 융기 때문에 직접 만들어진 거. 그래서 여기에서 뭐 여기다 필기할 필요는 없고요. 마천령 산맥, 함경 산맥, 낭림 산맥이 1차 산맥, 나머지 것들은 2차 산맥. 자, 우리가 마천령 산맥은 지형 단원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는데 여기 보면 백두산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뻗어 나오는 산맥이에요. 당연히 백두산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높고 험하겠죠. 1차 산맥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산맥은 뻗어 있는 방향에 따라서 한국 방향, 랴오뚱 방향, 중국 방향으로 구분하죠. 한국 방향은 한국, 한반도 방향, 세로 방향. 마천령 산맥, 낭림 산맥이 한국 방향. 그 다음에 가로로 뻗어 있는 거 대체로 얘는 랴오뚱 방향 아니면 중국 방향인데 북부지방에 있는 건 함경산맥을 포함해가지고 랴오뚱 방향.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멸악산맥, 마식령산맥 이름은 몰라도 상관없는데 여기 남쪽으로는 중국 방향이에요. 단, 자, 이거 구분할 필요는 없다. 굳이 이거 안 물어본다. 어쨌든 여기에 있는 산맥들은 랴오뚱 방향이고 중남부 지역에 있는 게 중국 방향 산맥이고 지형 시간에 했던 거잖아요. 넘어갈게요. 자, 물론 시험에서 뒤에 이제 문제 보면 알겠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기는 하는데 지형 단원처럼 정말 자세히 물어보진 않아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 큰 강들. 당연히 지형이랑 관련이 있는데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니까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동쪽이 높고 북쪽이 높아요. 그러니까 물은 그 반대로 흐르니까. 그래서 큰 하천, 압록강, 대동강, 두만강, 우리나라 6대 하천 가운데 하나죠.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대동강은 하나만 더 체크할게요. 대동강은 평양을 지나가고요. 남포가 하구에 있는데 여기도 조차가 커가지고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커가지고 뭐 염해 피해도 입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들도 이제 막고자 북한이 대동강 하구 지역에다가 이렇게 뚝을 쌓았거든요. 물론 배가 드나들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놓고. 자,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서해간문이라고 불러요. 간문. 다시. 자, 뚝을 쌓았는데 배가 드나들 수 없이 그냥 뚝을 쌓았다. 바다에다가. 그걸 방조제. 근데 배가 드나들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걸 갑문이라고 불러요. 갑문. 됐어요? 아무튼 그래서 80년대에 북한이 여기다가 서해 간문을 이렇게 건설했는데 그때는 정말 규모가 크고 대규모 공사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북한이 되게 자랑을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것도 만들었다면서 나만은 없는데. 아무튼 그 정도만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당연히 이제 평평한 곳 평야 지역은 식량 생산을 하고 사람도 당연히 살기 좋고,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는 관서지방 평양 주변이 지형이 평탄해서 평야가 넓고 비도 적게 내리죠.
기후 시간에 배웠잖아요. 바람이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 상승하지 못하고 여기가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 남북한 합쳐가지고 평야가 제일 넓은 곳이에요. 됐죠?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북한의 기후. 자, 북한의 기후. 자, 이 부분도 뭐 시험에서 물어보긴 하지만 기후 단원처럼 역시 자세히 물어보진 않아요. 자, 그래서 남한보다 위도가 높고 대륙에 더 가까이 있어서 대륙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기온의 연교차가 더 크다. 그다음 지형과 바다의 영향으로 위도가 같을 경우 서해안, 내륙, 동해안 이렇게 따졌을 때 겨울 기온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위도가 같을 경우에는 동해안이 겨울에 덜 춥고 덜 춥고 그다음에 내륙이 제일 춥고 그다음에 황해안이 중간쯤 되잖아요. 이것도 배웠던 거니까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강수. 자, 연 강수량은 남한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요. 지형과 풍향의 영향으로 지형성 강수 때문에 지역 차이가 크다. 그리고 다우지와 소우지만 구분하면 되는데요. 자, 북한에서 다우지는 두 군데. 하나는 여기 그림처럼 태백산맥이 있으면 태백산맥의 동쪽 대표 도시 원산. 여기는 북한에서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이다. 뭐 눈을 포함해가지고 연 강수량이니까요. 그 다음에 청천강 중상류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의주가 있으면 여기 끝에 튀어나온 데 있잖아요. 여기랑 위도가 같은데 약간 내륙 지역. 문제에 따라서는 약간 더 안쪽에다 표시하기도 하거든요. 여기가 북한에서 다우지다. 여름철에 남서풍이 불 때 지형성 강수가 내려서 비가 많이 내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소우지는 앞에서 이야기했죠.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대동강 하류 지역. 지형이 평탄하니까. 그 다음에 개마고원 일대를 포함해가지고 관북 해안지방인데 여기는 대표 도시 청진 알아두면 된다 그랬었어요. 뭔가 그래프를 제시할 때, 자료를 제시할 때 우리나라에서 연 강수량이 제일 적은 곳 청진. 앞에서 했던 거니까. 자, 그래서 지역을 구분할 때 1월달 평균 기온이나 연교차가 나오면 그걸 먼저 보라 그랬었죠. 차이가 크게 벌어져야 구분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원산, 중강진, 평양 이렇게 돼 있는데 1월달 평균 기온 차이가 많이 나요. 이거 보고 구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강수량 보면 돼요. 됐죠? 얘랑 막대 그래프 길이 자체가 느낌 자체가 완전히 다르잖아. 얘도 조금 다르고요. 어쨌든 뒤에 있는 문제 보고서 공부하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북한의 자연환경과 주민생활. 자, 이거도 이제 이해할 부분은 이해하시고요. 시험 풀기 위해서 외워야 되는 부분만 정확하게 정리해 줄게요. 자, 농업은 산지가 우리나라 남한보다는 더 많고 기후가 좀 한랭하기 때문에 논농사보다 밭농사의 비율이 높다. 자, 이 그래프 보세요. 자, 남한하고 북한하고 비교를 해보면 남한은 논하고 밭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북한을 봤더니 논이 훨씬 적죠. 밭이 훨씬 더 많죠. 논밭 비율 보고 북한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됐죠? 외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남북한의 식량 작물 생산량을 보면은 자, 식량이에요. 채소나 과일 같은 거 빼고 식량, 사람이 이제 살기 위해서 먹는 거. 자, 그럼 보면 남한을 보면은요. 남한은 식량만 따지면 대부분 쌀이죠. 우리 보리 같은 거 별로 안 먹잖아. 감자, 고구마, 옥수수 배고파서 먹지 않잖아. 그냥 이렇게 별미로 먹죠. 자, 그런데 북한은 식량 생산량이 적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정말 먹고 사는 게 힘든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쌀을 재배하는 곳은 당연히 쌀을 재배하려고 그래요. 주로 평양 주변 관서 지방에서 쌀을 재배하고요. 논에서 재배하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밭에서 주로 재배를 하는데 옥수수가 그렇게 많아요. 조심해야 되는 거. 자, 북한은 쌀이 1등. 근데 옥수수도 굉장히 많다. 남한은 쌀 중심이다. 뭐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참고로 남한은 옥수수가 1.7%밖에 안 되죠. 굉장히 적은 거야. 그런데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4번째로인가 5번째로인가 옥수수를 많이 수입하는 나라예요. 혹시 알고 있었어요? 옥수수 굉장히 많이 수입하는 거?
자, 옥수수 수입해서 뭐 할까? 자, 콘칩도 물론 만드는데 대부분은 가축 사료. 사료용으로 전 세계에서 옥수수를 굉장히 많이 수입하는 나라예요. 넘어갈게요. 아무튼 남한은 쌀 중심, 북한은 쌀이 1등이긴 하지만 옥수수가 굉장히 많다. 뭐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북한의 자원 볼게요. 남한보다 자원이 훨씬 더 풍부하다. 넘어가시면 되고요. 뭐 이걸 물어보진 않아. 여기 왼쪽 표에 있는 거 있잖아요. 북한에는 어떤 자원이 많냐 적냐 이런 거 안 물어본다고. 그냥 전체적으로 남한보다 북한이 자원이 훨씬 더 풍부하다. 그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럼 또 물어보는 건 뭐냐? 자, 결국은 에너지 자원이에요. 자, 우리가 남한도 뭐 광물 자원, 석회석, 고령도 물어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을 화나게 했던 발전 또는 뭐 1차 에너지. 자, 북한도 마찬가지긴 한데 남한보다는 훨씬 더 쉽게 물어봐요. 간단하게 물어봐요. 자, 그래서 먼저 1차 에너지 공급 구조를 보면 모든 에너지를 말하는 거죠. 남한은 석유,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 수력이 0.4%. 이건 우리가 배웠던 거고요. 자, 북한은 남한하고 달라요. 자, 북한은 가난해서 그리고 당연히 석유는 안 나오니까 석유도 수입해야 되는데 석유 비싸니까 석유 중심이 아닌 거지. 그리고 북한은 자기 나라에 있는 석탄 캐서 써요. 석탄이 독보적인 1등. 2등이 수력이에요. 자, 수력 발전하려면 지형이 험해야 되잖아. 그래야 높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잖아요. 북한 지형 험한 곳이 많잖아. 그래서 수력이 두 번째고요. 석유가 8.4%. 석유가 3등이죠. 천연가스 없어요. 그 다음에 원자력 없어요. 자, 이제 또 오른쪽에서 나오지만, 자, 북한이 핵무기가 이제 있다라고 보거든요. 국제적으로는. 근데 걔네들 핵무기 만들려면 원자로는 있어야 돼. 발전용이 아닌 거죠. 핵무기 만들려고 원자로를 돌리는 거지. 통계로 원자력 발전이 잡히거나 그러진 않는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면은 이제 전력 생산 구조. 전기만 따질 거예요. 전기만. 자, 남한은 화력, 원자력, 수력. 근데 북한은 일단 전력 생산량이 남한의 20분의 1이 안 돼요. 인구는 절반이거든요. 그런데 전력 생산량이 너무 적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사진 본 적 있을 거야. 위성 사진인데 야경. 자, 우리나라 주변 이렇게 위성 사진을 찍으면 일본 쪽 되게 밝아요. 중국도 북경이나 뭐 상하이나 그런 데 되게 밝고요. 우리 남한도 굉장히 밝아요. 근데 휴전선을 경계로 해가지고 북한 지역은 불빛이 없어. 평양 정도만 이렇게 조금 있거든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그 야경 사진 보면은 동해 쪽은 되게 밝거든요. 막 오징어 잡이 배. 불 켜놓고 물고기를 잡아야 되니까. 그거하고 비교해도 북한은 불빛이 정말 없더라고요. 아무튼 전기 자체가 너무 적으니까, 전력 자체가. 자, 아무튼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발전 없어요. 그러면 수력하고 화력인데 화력이 조금 더 많고 수력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 이것도 그냥 외우세요. 자, 이게 해마다 조금씩 비율이 달라지긴 하는데 북한 화력이 1등, 수력이 2등.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마찬가지로 왼쪽 거 지도 한번 볼게요. 발전소 위치를 보면 수력 발전은 내륙이에요. 남한도 마찬가지잖아. 댐을 건설하고 높이 차이가 많이 나야 되니까. 해발 고도가 낮은 해안가 지역에 댐 건설할 수 없잖아. 그리고 내륙 지역에 있으면 이제 수력 발전이고요. 그럼 화력 발전은 아무데나 건설할 수 있는데 남한 같은 경우에는 근데 원료 석탄을 외국에서 수입해야 되니까 바닷가 지역에 화력 발전소가 있었어요. 물론 충청남도에 많았죠. 그런데 북한은 외국에서 석탄을 수입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나라에서 생산해 캐낸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평남 분지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평안남도 지역이니까 여기에 석탄 많아요. 그리고 소비도 평양을 주변으로 중심으로 여기서 많이 소비해. 그러니까 화력 발전소도 여기에 있는 거죠. 넘어갈게요. 그냥 외우시면 돼요. 패스. 자, 여기까지 넘어가고요. 뒷부분은 북한의 인구와 도시 분포. 자, 5분 만에 끝낼 수 없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여기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수도권으로 넘어갈게요. 자, 혹시 궁금한 거?